봄이 오는 소리는 발소리가 없다. 어느 새벽엔가 눈을 뜨면 도랑이 흐르고 있고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이 마당도를 두드리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시작된 것처럼 봄은 이미 와 있다. 사람들이 뒤늦게 알아채는 것뿐이다. 그 해봄도 그런 봄이었다. 마을 어귀의 진달래가 뻘겋게 터진 것은 4월 초였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냉기가 남아 있었지만 낮 햇살만큼은 따뜻하여 안악들이 광주리를 들고 나오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제기를 차는 계절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길에 사람들이 담장 위로 올라가 까치발을 세우고 있었다. 꽃가마가 온다는 소문이 번졌기 때문이었다. 방울 소리가 먼저 들렸다. 고갯마루를 넘어오는 그 청아한 소리는 바람보다 앞서 달려왔고 사람들의 귀가 그 소리를 잡아채자마자 고개들이 일제히 돌아갔다. 청사초롱 두 쌍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를 따라 꽃가마가 천천히 나타났다. 가마를 어깨에 얹은 젊은이 넷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걸음은 느리고 정중하게 맞추었다. 가마 주변에는 붉고 노란 천들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들이 나풀거려 꼭 나비떼 같았다. 이 마을에서 순이의 이름 석자는 특별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가난하기로는 손꼽히는 집안의 딸이었으되 심성이 곱기로는 더 손꼽혔다. 어린 시절에 얼어 죽어가던 떠돌이 고양이를 품에 안고 사흘 밤을 지새운 아이가 순이었고 남의 집 빨래가 소나기에 젖을까봐 먼저 달려가 걷어다 준 아이도 순이었다. 첫 딸기 낳은 알을 들고 뒷산 너머 할머니께 달려가던 아이, 장날에 생선 장수 할배가 팔다 남긴 것을 서러워할까봐 동전 한 잎을 건네던 아이. 그런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서 순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그 순이가 박 판서댁 외아들과 혼인을 올린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마을은 두 가지 감정으로 갈라졌다. 착한 아이가 잘 됐다는 기쁨이 한쪽이었고 저 무서운 집으로 그 순한 것이 들어간다는 안타까움이 다른 한쪽이었다. 박 판서댁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고요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인 그 저택은 멀리서 보면 그림 같았지만 가까이 가면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먼저 느껴졌다. 담장이 높았고 문이 두꺼웠으며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 없었다. 꽃가마가 소슬대문 앞에서 멈추었을 때 순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오랫동안 감고 있었다. 방울 소리가 멎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에도 그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치마폭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다. 설레는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순이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아마 그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가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다. 아씨, 내리셔야 합니다. 가마꾼의 낮은 목소리의 순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가마 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잠시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형체가 나타났다. 높은 소슬대문, 두꺼운 기둥, 그 위에 달린 판서라는 글씨. 순이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 첫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어딘가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꽃향기를 실은 봄바람이 아니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묘하게 냉랭한 기운이었다.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리고 그 냉기가 이 집에서 오는 것임을 직감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야 한다. 꽃가마에 오르기 전 이른 새벽의 일이다. 안개가 자욱했다. 산기슭 아래 작은 초가집에서 순이와 친정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화로가 타고 있었고 그 붉은 기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물들였다. 어머니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그것을 감추려는 듯 자꾸 고개를 돌렸다. 순이는 그런 어머니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끝은 바느질 바늘에 찔려 오래된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뜬 뒤 삭바느질로 자식을 키워온 손이었다. 그 손이 순이의 두 손을 잡았다. 꼭 더 이상 놓지 않겠다는 듯이. 순아. 예, 어머니. 인자 가면 어미 곁에 언제 오려나. 순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말이 나오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물은 이미 눈시울에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어미가 더 힘들다.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데 어머니도 울면서요. 어미야 늙어서 그런 거다. 늙으면 눈물이 헐어진다. 어머니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 웃음 위로 눈물이 흘렀다. 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가슴팍으로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 손길이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순이는 그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지만 분명하고 단단했다. 순아, 이 어미가 해줄 말이 하나 있다. 잘 들어라.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순이가 얼굴을 들었다. 어머니의 눈이 똑바로 딸을 보고 있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차갑고 이상하고 무섭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 안에 뜨거운 마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거라. 쉽지 않아도 먼저 보려고 해야 해.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일을 만나도 도망가지 마라. 진심은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법이다. 발이 떨려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당장은 그저 어머니의 당부로만 들렸다. 나중에야 알게 된다. 그 말이 자신을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그 말이 없었다면 자신은 그 차가운 집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가마꾼이 왔을 때 어머니는 딸의 손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순이는 그 손에서 손을 빼며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아서. 꽃가마는 안개 속을 가로질러 마을 어귀로 향했다. 순이의 두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다. 박 판서댁 안에서 마치 보이는 첫 번째 것은 향기였다. 화원에 심어진 매화와 모란이 저마다 길을 쓰며 피어나고 있었고, 그 향기는 솔직히 말하면 황홀할 만큼 진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어딘가 이상했다. 꽃향기치고는 너무 무거웠고 아름답기보다는 쓸쓸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오래된 집, 오래된 슬픔, 오래된 정막이 꽃향기와 뒤섞여 코끝에 닿았다. 하인들이 줄지어 순이를 안내했다. 그들의 허리는 깎듯이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으며 눈은 한결같이 바닥을 향해 있었다. 어느 집에나 하인이 있지만 이 집 하인들은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이 집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임을 순이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안채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순이는 발을 멈추었다. 안채 마당은 바깥 화원보다 훨씬 조용했다. 바람도 덜 들어오고 햇빛도 덜 들어오는 깊숙한 곳이었다. 돌마루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줄 서 있었다. 정갈하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 정갈함이 편안하지 않았다.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그곳에 있었다. 안채 마루 끝에 앉아 있는 그의 여인은 처음엔 동상처럼 보였다. 움직이지도 않고 표정도 없고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았다. 나이는 50언저리였지만 그보다 더 들어 보였다. 흰 옷고름이 단정했고 쪽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 따뜻함을 품은 단정함이 아니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듯한 단정함이었다. 순이는 치마를 잡아당겨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순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무거웠다. 따뜻하거나 반갑거나 하는 종류의 시선이 아니었다. 벌레를 관찰하듯 혹은 어떤 물건을 감정하듯 감정이 제거된 눈이었다. 일어서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았다. 굵지는 않지만 낮아서 마루 밑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처럼 발끝부터 스며드는 목소리였다. 순이가 일어섰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힘든 기색도 없이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마치 오래 준비해온 어떤 것을 발표하듯이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슨 냄새가 나도 빛이 보여도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순이는 눈을 깜빡였다. 이상한 명이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왜 소리가 들릴 것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인가? 예, 어머니. 그냥 예가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곧고 여위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쓸쓸했다. 분명히 차갑게 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에서 순이는 잠깐 슬픔 같은 것을 본 것 같았다. 아니면 착각이었을까? 그날 밤 순이는 낯선 방에 앉아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함과 질서 뒤에 오래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남편은 일찍 잠이 들었다. 혼례 내내 긴장하고 술도 몇 잔 마셔서인지 자리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어 버렸다. 그 잠든 얼굴은 낮과 달리 편안했고 숨소리는 느리고 고르게 반복되었다. 순이는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이었다. 낯선 냄새, 낯선 온기, 낯선 집. 모든 것이 낯설어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시각에도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소리가 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인가? 생각할수록 이상했고 생각할수록 눈이 또렷해졌다. 그때였다.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밤에 부는 바람이 창호지를 울리는 소리, 혹은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 그런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달랐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였다. 사람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혹은 무언가를 외우는 소리, 혹은 우는 소리. 셋이 뒤섞인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시어머니의 방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순이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시어머니의 분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절대로 나오지 마라.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문고리를 잡았다. 발이 먼저 움직였다. 마루로 나섰다. 뒤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마루에는 달빛이 가득했다. 초승달이 넘어가는 밤이었지만 맑아서 마루 위에 파란 달빛이 깔려 있었다. 순이의 발이 그 달빛 위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시어머니의 방 문 앞에서 순이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문틈에 눈을 댔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도 아니고 밝게도 아니게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 시어머니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반듯하게 앉은 것이 아니라 약간 웅크린 자세였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처음에 순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두웠고 촛불이 흔들려서. 그런데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을 때 순이는 보았다. 가죽신이었다. 낡고 해진 여자 가죽신 한 켤레. 시어머니는 그것을 아기를 안 듯 가슴에 안은 채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다. 소리는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주문처럼 들리기도 하고 기도처럼 들리기도 했다. 반복되는 음절들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울음이 섞였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말들이 순이가 더 귀를 기울이자 어렴풋이 들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원통하게 갔으니. 제발 그 아이한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그 목소리는 낮에 순이를 차갑게 대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에 시어머니는 딱딱하고 냉랭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는 달랐다. 이 목소리는 부서지고 있었다. 오래 쌓인 무언가가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순이는 오랫동안 그 문틈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두려웠다. 그런데 두려움과 함께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 나중에야 그 이름을 알았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순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내내 촛불 아래에서 가죽신을 안고 울던 그 여인의 얼굴이 눈꺼풀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마당을 보다가 다시 누웠다가를 밤새 반복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이 자고 있었다. 순이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무릎 위에 이마를 대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흩어진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했다. 어젯밤에 본 것, 시어머니가 낡은 가죽신을 가슴에 안고 기이한 주문을 외우며 흐느끼던 것,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 미안하다, 원통하게 갔으니 제발 그 아이한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그 아이란 누구인가? 그 원통하게 간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가죽신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갈수록 무서운 방향으로 이어졌다. 혹시 무속에 깊이 빠진 것이 아닐까? 새 며느리인 나를 제물로 바치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 판서댁은 부자였다. 이 집에서 뭔가 일이 생겨도 밖에서는 모를 수 있었다. 담장이 높으니까, 하인들이 말을 안 하니까, 남편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젯밤에 그렇게 곤하게 자던 사람이. 그러나 의심은 한 번 생기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순이는 이 말을 더 깊이 무릎에 대었다. 도망쳐야 하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놀라겠지만 그래도 이 집보다는 안전할 것이다. 그때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슴 속에서 들렸다. 무서운 일을 만나도 도망가지 마라. 진심은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법이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그 말을 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였을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진심을 먼저 보라고. 시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이 진심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면, 그 진심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도망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이다. 순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무서워도 알아내자. 이 집의 비밀이 무엇인지, 시어머니의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어 판단하자. 도망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 결심은 작고 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순이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친정 화롯불이 늘 작은 불씨로 오래
다음 날부터 순이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식사상을 정성껏 차렸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지적하면 고개를 숙이고 하인이 실수를 하면 대신 나서서 사과했다. 겉으로 보이는 순이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조용한 며느리였다. 그러나 눈이 달라졌다. 항상 깨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언제 일어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말하는지, 어디를 바라보는지. 순이는 그 모든 것을 들키지 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알아낸 것은 시어머니가 매일 오후 1시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 시간에는 하인도 들어오지 못했고 남편도 방문을 삼갔다.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낮은 소리가 들렸다. 낮에도. 두 번째로 알아낸 것은 시어머니가 뒷산 방향을 자주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마당에서 일하다가도 밥상 앞에서도 가끔씩 고개를 들어 뒷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섞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 표정이 어찌나 복잡한지 순이는 그것을 보다가 몇 번이나 시선을 거두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식사 중에 말했다. 음식 간이 싱겁구나.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일은 더 맞추어 올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다. 순이는 그 옆을 시중들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몰래 보았다. 언제나 단정하게 모아진 손이었다. 그런데 오른손 약지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상처였다. 자해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고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는 집을 나섰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순이는 그것도 알아냈다. 그리고 언젠가는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순이에게 처음으로 단서를 준 사람은 뜻밖에도 집안에서 가장 늙은 씨종 노파였다. 노파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늙은 사람이었다. 이빨이 두어 개 빠져 말할 때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났고 눈도 침침해져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했다. 그러나 기억만큼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것이 30년 전의 일이라도 노파는 기억하고 있었다. 노파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순이가 혼자 나무를 다듬고 있었는데 노파가 불쑥 들어왔다. 노파는 순이 옆에 앉아 함께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노파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낮았다. 사방을 한 번 둘러본 후였다. 아씨,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소? 20날이 조금 넘었어요. 적응하기 쉽지 않지요? 이 집이 좀 이상하다 싶을 거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 그렇긴 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조심하시오. 이 집에서는 함부로 물어봤다간 혼이 납니다. 노파가 주변을 다시 살피며 나무를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도 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어머니가 밤마다 혼자 나가시는 것도 알고
기이한 소리도 들었어요. 그게 무서운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제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노파가 나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순이를 바라보았다. 아씨, 서방님 친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오?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서방님이 3살 때 돌아가셨소. 이름은 이씨 낭자였지요.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집에서 참 많이 우셨소. 왜 우셨는지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오. 하지만 원통하게 가셨다는 것은 알아. 원통하게요? 그 말은 내가 더 이상할 수가 없소. 그런데 이씨 낭자가 남기신 것이 딱 하나 있었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인을 불러서 손에 쥐어 주신 것이. 뭐려? 노파가 잠시 뜸을 들였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신 한 켤레요. 가죽신. 순이의 손에서 나물이 떨어졌다. 그 신발을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소. 어떤 연유인지는 나도 모르오. 왜 계모가 전처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아씨, 절대 섣불리 나서지 마시오.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아직도 있소. 다치지 마시오. 노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무를 다시 집어 다듬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 한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처럼. 순이는 떨어진 나무를 다시 집었다. 손이 떨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알 수 없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이씨 낭자, 가죽신, 원통하게 간 사람, 그리고 그 신발을 가슴에 안고 우는 시어머니.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뒷문을 열고 나간 것은 밤이 깊은 후였다. 이경이 조금 넘었을 무렵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다. 순이는 잠든 척하고 누워 있다가 방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따라가야 한다고. 밤 공기는 차가웠다. 대문 밖으로 나가자 산기슭의 냉기가 먼저 달려왔다. 순이는 겉옷을 여미고 시어머니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었다. 달은 없었지만 별이 많았다. 그 별빛이 좁은 산길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시어머니는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수도 없이 걸어온 길처럼 돌부리 하나 밟지 않고 산길을 올랐다. 순이는 멀찍이 서 그 뒷모습을 따라갔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산속 폐가는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폐가라는 것을 알아채기도 어려웠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잡초가 키를 넘게 자라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낡은 기와 조각이 보이고 무너진 흙담이 보였다.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폐가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천에 쌓인 그릇들이었다. 하나씩 꺼내 땅 위에 펼쳐놓았다. 밥 한 그릇, 나물 2접시, 물 한 사발. 집에서부터 싸 들고 온 것들이었다. 그 손이 공들여 그것들을 차렸다. 어떤 예법이 있는 것처럼 순서를 지켜가며 상이 차려지자 시어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품에서 가죽신을 꺼내 땅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 것처럼 신발코가 앞을 향하도록 방향을 맞추었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순이는 덤불 뒤에서 그것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난 모습은 없었다. 냉랭함도 없고 날카로움도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땅 위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 그 여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애 끊는 목소리였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내가 원통하게 갔으니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내가 겁쟁이라서. 잠시 흐느낌이 이어졌다. 새 아이가 들어왔다. 착해 보이는 아이더구나. 그 아이한테는 제발 아무 탈도 없게 해다오. 내가 이렇게 빌고 또 비니까. 제발. 순이는 덤불 뒤에서 눈을 감았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주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빌미였다. 이 여인이 가슴에 사무친 죄책감을 안고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이 산속으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왜 시어머니가 전처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퍼즐의 가운데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을 때 순이는 이미 덤불 뒤에서 조용히 뒤돌아서 있었다. 별빛 아래 산길을 내려오면서 순이는 한 번도 발걸음을 흐트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순이는 안채를 청소하게 되었다. 하인이 아파서 대신 하게 된 것이었다. 순이는 빗자루를 들고 시어머니의 방을 쓸었다. 방은 항상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한 톨이 없었다. 오래 자기를 단속해온 사람의 방이었다. 빗자루가 서랍장 아래를 쓸다가 무언가에 걸렸다. 가늘고 낡은 천 조각이었다. 빗자루 끝에 걸려 나온 그것을 집었을 때 순이는 그것이 보자기의 한 귀퉁이임을 알았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다. 순이는 손을 멈추었다. 남의 서랍을 뒤지는 것은 옳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었다. 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접힌 천 조각 하나가 있었다. 비단이었는데 많이 낡아 있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섬세했지만 오래되어 일부가 흐릿했다. 순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다. 이씨 낭자, 원통하게 떠나신 당신을 위해 이 몸이 대신 기도를 올립니다. 당신은 이 집에 들어와 아무 죄 없이 슬프게 사셨으니 그 한이 남아있을까 두렵습니다. 당신의 한이 풀리기를,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에게는 아무 화도 미치지 않기를 이 몸이 빌고 또 빕니다.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씨 낭자의 신 한 켤레를 가슴에 품고 밤마다 기도를 올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달램입니다. 죽은 이의 원혼을 달래고 산 이의 앞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기이해 보인다면 기이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글씨가 여기서 한 번 흐려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내 남은 수명을 깎아서라도 그 아이에게 액이 미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순이는 천을 손에 든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순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씨 낭자가 원통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책감을 10년이 넘도록 혼자 안고 살아온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밤마다 산속으로 가서 죽은 이의 원혼을 달랬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위해 자신의 수명을 깎아 기도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천 위를 적셨다. 순이는 눈물이 나는 줄도 몰랐다. 그저 한 여인의 오래된 슬픔이 글씨를 통해 가슴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왜 이씨 낭자가 원통하게 갔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는지, 그 부분이 아직 비어 있었다. 나머지 퍼즐 조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소문이란 불씨와 같다. 작게 시작하지만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번진다. 박판서댁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저주한다는 말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입에서 처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시장에서 생선을 사던 안악이 들었고 물을 깃던 하인이 들었고 그 하인의 말을 저녁상을 차리다가 엿들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다. 소문은 갈수록 살이 붙었다. 밤마다 산속에서 기이한 의식을 벌인다는 것, 죽은 이의 홀령을 불러들인다는 것, 새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시작되었다는 것.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말들이 마을 전체를 돌았다. 박 판서의 귀에 들어간 것은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 낮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박 판서의 노한 목소리는 집안 어디에서도 들렸다. 하인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걸음을 빠르게 했다.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가문에 채통이 있지. 그 여인이 밤마다 산속에서 무슨 짓을 한단 말이냐? 남편이 무언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 판서는 듣지 않았다. 들을 것도 없다. 당장 별채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 가문에 망신이 되기 전에 빨리 방도를 찾아라. 시어머니는 그날 밤 별채로 옮겨졌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하인이 짐을 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었다. 눈물만 흘렸다. 뺨 위로 조용히 닦지도 않고. 순이는 그것을 마당 끝에서 보았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아직 없었다. 그 천 한 장만으로는 부족했다. 맹닭이 필요했다. 이씨 낭자가 왜 원통하게 갔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순이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다.
그것이 실수였다. 여보,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이 저주가 아니라 당신도 알고 있었소. 그 행동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이는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아보려고. 비밀로 하고 어머니 편을 들었단 말이오? 아버지께는 알리지 않고. 대화는 그렇게 어긋났다. 남편은 오해했고 박 판서는 순이까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 명했다. 순이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종 노파도 이 일에 끼어들 수 없었다. 혼자였다. 시어머니도 혼자였고 순이도 혼자였다. 집 안이 무거워졌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맛을 잃었고 하인들의 발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아무도 쓸데없이 말을 하지 않았다. 박 판서는 사랑채에만 있었고 남편은 말이 없었다. 순이는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순이는 방문을 열었다.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별채에 갇혀 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했다. 하인들이 밥은 갖다 주는지 춥지는 않은지. 별채 앞에 다가갔을 때 안은 조용했다. 불도 꺼져 있는 것 같았다. 순이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순이는 다시 불렀다. 저 순이에요, 어머니. 잠시 후 안에서 기척이 났다. 발소리가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왔다. 순이냐? 힘없는 목소리였다. 사흘 전보다 훨씬 더 작아진 목소리였다. 예, 어머니. 괜찮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괜찮다.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이 저주가 아닌 것 저는 알아요. 문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알았느냐? 따라갔어요. 산속 폐가까지. 그리고 서랍 안에서 천에 쓰신 글도 읽었어요. 다시 침묵. 이번에는 훨씬 길었다. 순아. 예, 어머니. 너는 여기서 빠지거라. 내가 이 일에 끼어들면 너까지 다친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순이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다. 어머니는 억울하시잖아요. 그 억울함을 제가 풀어드려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넌 왜 그러느냐?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 수명을 깎아 기도하셨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는 소리였다.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순이는 처음으로 들었다. 그것은 밤마다 폐가에서 듣던 것과는 달랐다. 이것은 더 사적인 울음이었다. 오랫동안 혼자서 삭혀온 슬픔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들키는 소리였다. 순이는 문에 손을 얹었다. 문 너머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날 밤 순이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다. 창호지가 팔랑거렸다. 냉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순이는 이불을 두르고 앉았지만 추운 것은 추웠다. 지쳐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씨 낭자가 왜 원통하게 갔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연관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없었다. 남편은 대화를 피했다. 박 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시종 노파는 더 이상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순이는 무릎 위에 이 말을 댔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생각했다. 가마에 오르기 전 그 새벽 두 손을 꼭 잡아주던 어머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던 그 손. 진심을 먼저 보려 노력하거라.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시어머니가 저주를 한 게 아닌 것은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아직 반쪽밖에 모르겠어요. 나머지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글을 쓴 천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천만으로는 이씨 낭자의 죽음에 대한 맥락이 없다. 분명히 어딘가에 더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를 아는 사람이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더 오래되고 더 자세한 것이 어딘가에. 촛불이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되었다. 순이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기도했다.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자.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무서운 일을 만나도 도망가지 말라고. 아직 도망갈 때가 아니다. 그 기도는 짧고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촛불은 아침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날이 밝기 전이었다. 순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은 자고 있었다. 최근 며칠 사이 부부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였지만 지금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별채에 있는 동안 안채는 비어 있었다. 순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안채 시어머니의 방을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였다. 처음보다 더 꼼꼼히, 더 구석구석을. 이른 새벽 안채는 고요했다. 하인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순이는 문을 조심조심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차가웠다. 아무도 없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사람이 없어도 그 여인의 기질이 남아있는 것처럼. 순이는 방을 살폈다. 이미 한 번 청소하면서 봤던 것들이었다. 서랍장, 장롱, 경대.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봤다. 어딘가에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를 아는 사람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그것을 숨긴다. 경대 앞에 잠시 섰다가 장롱 안을 살폈다. 옷들이 단정히 개어져 있었다. 그 아래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었다. 하나씩 꺼내보았다. 없었다. 서랍장 아래 칸은 이미 보았다. 위 칸을 열어보았다. 바느질 도구들이 있었다. 없었다. 가죽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그 자리는 방 한 구석이었다.
순이는 그 구석을 다시 살폈다. 손으로 바닥을 쓸었다. 그때 손에 무언가가 걸렸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틈이었다. 그 틈에 얇게 접힌 것이 끼워져 있었다. 너무 얇아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순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잘 접힌 종이였다. 비단 천이 아니라 한지였다. 그리고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다. 펼치자 글씨가 나타났다. 비단천에 쓴 것과 같은 필체였지만 이것은 더 길었고 더 자세했다. 순이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거기에는 이씨 낭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씨 낭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외롭게 지낸 것, 병이 든 것,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을 잘 지켜달라는 말을 남긴 것. 그리고 시어머니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씨 낭자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 판서가 무서워서 먼저 나서지 못했다는 것. 더 일찍 의원을 불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 죄책감이 10년이 넘도록 가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줄이 있었다. 내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씨 낭자의 원혼을 달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는 새 며느리가 이씨 낭자 같은 슬픔을 겪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바쳐 빌겠습니다. 이것이 이 못난 여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밖에서 닭이 울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알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시어머니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주를 건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죄책감을 안고 혼자서 용서를 구해온 사람이었다. 새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온 사람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순이는 두 종이를 함께 품에 넣었다. 오늘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 판서가 있는 곳이었다. 며느리가 허락도 없이 사랑채에 드는 것은 이 집의 규범에 어긋난 일이었다. 그러나 순이는 들어갔다. 무릎이 떨렸지만 고개를 들었다. 박 판서와 남편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았다. 박 판서의 눈썹이 올라갔다. 남편의 눈에 당황함이 번졌다. 이 시각에 어인일이냐? 박 판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도 죄가 된다.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밝히지 않으면 억울한 분이 계속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읽어봐 주십시오. 순이는 품에서 두 장의 종이를 꺼내 공손히 두 손으로 내밀었다. 박 판서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집어들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시계추 소리도 없는 고요함이었다. 박 판서가 있는 동안 남편도 옆에서 들여다보았다. 순이는 똑바로 앉아서 기다렸다.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모았다.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는 떨리지 않았다. 박 판서가 읽어내려가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남편의 얼굴이 먼저 변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가 종이에서 눈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이런 걸 쓰셨어. 친어머니 원혼을 달래려고 자신의 수명을 깎아서. 박 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 노인의 얼굴에서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다. 그러다 이마의 주름이 깊어졌고, 눈이 가늘어졌고, 입술이 꽉 다물어졌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 말이 방 안으로 떨어지자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순이도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박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밖을 향해 걸어갔다. 별채 방향이었다. 별채 문 앞에서 박 판서는 멈추었다.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가 두드렸다. 여보. 오랫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러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여위고 지쳐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박 판서를 보자 그 눈이 흔들렸다. 이 시각에 왜?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무너졌다. 소리 없이.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박 판서가 한 발짝 다가갔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선 것을 순이는 처음 보았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보다가 뒤에 서 있는 순이를 보았다. 순이가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 억울하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순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팔을 들어 순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처음으로 딱 2번.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박 판서 댁에서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 상에 앉았다. 특별한 음식이 차려진 것도 아니었다. 아무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래 기다린 평화는 언제나 조용한 모습으로 온다. 그 겨울이 가고 봄이 다시 왔다. 박 판서 댁 마당 한켠에 심어둔 작약이 가지를 뻗었고 뒤뜰매화는 다시 꽃을 피웠다. 처마 끝에서 참새가 지저귀었고 우물가에서 물 깃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과 같은 집이었지만 이전과 같은 공기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그 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이 풍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차갑게 훑어보는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눈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이와 시어머니가 마당을 함께 걷고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같이 나온 것이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별한 용무 없이 같이 마당을 걷거나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거나 저쪽 화단에 작약을 심었더니 잘 자라는구나.
어머니가 흙이 좋다고 하신 자리잖아요. 기억하고 있었느냐? 어머니 말씀은 다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잠깐 순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다. 순아. 예, 어머니. 처음에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 그게 미안했다. 순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어머니도 멈추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봄 햇살이 그 사이를 가득 채웠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많이 오해했으니까요. 무섭지 않았느냐? 그 기이한 것들이 많이 무서웠죠. 순이가 웃었다. 그 솔직한 대답에 시어머니도 눈가가 풀렸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더구나. 친정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무서운 일을 만나도 도망가지 말라고. 진심은 용기 있는 사람한테만 보인다고. 시어머니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꼭 쥐었다. 순이는 그 손을 느꼈다. 거칠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긴 세월을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그런데 그 손이 친정어머니의 손이랑 닮아 있었다. 굳은 살의 위치도 손가락의 온기도. 순이는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대신 시어머니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화단의 작약잎이 흔들렸고 머리카락이 날렸다. 먼 데서 뻐꾸기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 햇살이 두 사람의 손등 위로 내렸다. 따뜻하고 고른 햇살이었다. 순이는 그 빛이 손등 위에 고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겉모습 뒤에 숨어 있는 진심을 보라고. 그 진심을 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 맞았다. 이 집의 차갑고 기이해 보이는 모든 것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래 사무친 슬픔과 죄책감과 기도가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서워도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뻐꾸기가 또 울었다. 멀었지만 선명하게. 박판서택의 봄이 왔다. 그 봄은 이 집에서 참 오래 기다리던 봄이었다.